어. 잘 되지?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찍기 강의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점수 관련돼서 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자, 그럼 40점대, 50점대 내가 60점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냐, 그렇죠? 40점대 쓰신 분들은 기본적인 이제 맥락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정교함이 없는 거지, 답안지가. 그렇죠? 50점대 맞으신 분들은 문제 맥락은 맞췄어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판례는 맞췄어요. 구성도 좀 합리적이긴 해요. 근데 정밀함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60점대 이상 맞는 분들은 답안지의 형식적인 구성, 맥락, 판례, 그다음에 사안 포석까지 굉장히 그 정밀함이 잘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60점대 이상을 맞으려면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구성부터 정교하게 그 답안의 맥락, 기승전결에 대한 맥락하고, 그 다음에 딱 물어본 그 해당 쟁점에 대한 판례 정확하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사안 포섭을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화적으로 답안을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답안지 내용 기술에 대한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규정, 판례, 소결 구조로 반드시 이 소결을 포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55점, 60점 이상 고득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은 반드시 활용을 해서 답안지에다가 표현을 하도록 한다.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해당 쟁점에서 딱 필요한 조문을 안 주고 곁조문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해당 조문 어떻게 해야 돼? 해당 조문은 외워서 답안지에다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된 주제어에 대한 의, 취지 반드시 기술을 하도록 한다. 주제어가 지금 이주대책이다. 주제어가 주거의제입니다. 사실상 사도다 그러면은 그 주제어에 대한 의, 취지는 반드시 기술해야 된다. 이게 빠진 답안이 거의 90%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소결 같은 경우는 넘버링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포섭하는 방법, 그렇죠? 요거를 목차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그럼 어떻게 자세히 쓸까요? 그러면 이제 판례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목차를 구성해서 자세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의 경우 좋은 답안을 쓰려고 하면 판례의 키워드를 목차화해서 기술을 하면은 자세히 적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답안지 태도, 이게 뭐 웃긴 말이 될 수 있는데 웃긴 말이 아닙니다. 답안지 태도 되게 중요합니다. 정성을 쏟아라. 그렇죠? 한자 한자 정성을 쏟아서 하고요. 이론하고 법규는 무조건 글씨를 정성을 들여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3,500부 한 4,000부 정도 채점을 하는데 그 중에서 180등 안에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답안지에 정성이 쏟아져 혼이 들어간 답안지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브리타 문제는 우리 왁구라 그러는데 이게 왁구 뭐예요? 개념 적고 그 다음에 뭐 규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소결 이런 식으로 해서 왁구라도 최소한 잘 잡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브리타는 기본적인 거 반드시 여기 말씀드린 거 기본적인 거는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잘하는 문제 있죠? 다른 잘하는 문제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연습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필인 경우에는 목차라도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쓰도록 하신다. 그렇죠? 알아볼 수 없는 답안지 꽤 많습니다.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답안지 쓰시는 분들 계신데 악필인 경우에는 목차라도 깔끔히 쓰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다. 1분, 2분 남았다. 그러면 목차 옆에 조문, 그쵸? 반드시 언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소결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이제 판례 이런 게 있을 거 있죠? 사건 번호 생각이 나신다 그러면은 반드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면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기술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기술을 안 했다. 그러면 상대평가니까 내가 점수를 잘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 유의사항에 잘 여러분들이 그 대처를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주요 판례 쟁점 문제로 해서 지금 수용재결 무효 확인 이거 우리 한번 풀어봤고요. 협의성의 확인, 수리 처분 취소 사건도 풀어봤고 재결 신청 청구 거부 취소 소송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판례 주요한 쟁점 요거 따로 20점씩 한 거 이것도 좀 훈련을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서 좋은 답안을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두 개 판례 농업손실보상에 관련된 판례 있죠. 그래서 사건 번호 2019도 32696 판결하고요.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 비례 원칙이 위반되는지 진성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요 내용 여러분들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판결 요지 보면요. 14페이지, 오늘 나눠주신 14페이지 판결 요지 보면 토지보상법 제77조 제4항은 농업손실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13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 2항 단서 제1호가 실제 소득 적용 영농 보상 금액의 예외로서 농민이 제출한 입증 자료에 따라 산정한 실제 소득이 동일 작목별 평균 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작목별 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 소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 소득 적용 영농 금액의 상한을 설정하였다. 그러니까 실제 소득의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상한으로 정한 거죠. 원래 실제 소득을 다 주도록 하고 있는데 종전에 그때 개정 법령에서는요, 오이하고 겉벌이가 약 18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짜 서류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상한으로 하는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 시행규칙 48조 2항 단서 1호는 영농보상이 장래의 불확정적인 일시소득을 보상하는 것이자 농민의 생존 배려, 생계 지원을 위한 보상인 점, 실제소득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민이 실농으로 인한 대체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에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나름대로 합리적인 적정한 보상액의 산정 방법을 마련한 것이므로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판결 요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하여 적법하게 농업에 종사해온 농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도 수용개시일 전날까지는 해당 토지에서 그간 해온 농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수용개시일 전날까지 농민이 해당 공익사업 시행과 무관한 어떤 다른 사유로 경작을 중단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농민이 구체적인 영농보상금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보상협의 또는 재결 절차를 거쳐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수용재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에 따른 영농보상은 수용개시일 이후에 편입농지에서 더 이상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장래 2년간 일실소득을 예측하여 보상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도 영농보상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이 영농보상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기준에 관한 2013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 2항 단서 1호를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으나 개정 시행규칙 후에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가 이루어진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뒤에 있는 판례는 한번 봤어요. 영농 손실보상의 성격, 시설 콩나물 재배와 관련돼서는 시행규칙 48조 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 내용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본 영농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에 관련된 요 판례, 우리 정남철 교수님 시험위원 자주 들어가시죠. 그래서 판례 평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판례 평석 영농손실보상 관련된 요거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여기 간접손실, 여기가 농업손실보상을 간접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토지가 직접 보상이면 영농보상은 간접보상, 그러니까 간접적인 보상이다라는 측면에서 간접보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여기서 정남철 교수님은 이거를 간접손실보상이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고, 토지가 직접 보상이면 영농보상은 거기에 부수되는 간접보상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참고자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 부동산 가격 공시법 248페이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엉터리 표준지 공시지가, 엉터리 개별 공시지가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에서의 엉터리로 막 기재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9페이지에서 보면은 표준 공식과 의 법적 성질, 그다음에 결정 절차 효력에 대해 설명하라 10점. 그다음에 각종 그 위원회, 여기 이제 중앙부동산 공시위원회가 10점으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부동산 공시위원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엉터리로 막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엉터리로 표준 공식과 감정평가서 엉터리로 해놓은 거, 이거에 대한 위법성을 고찰해봐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50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자, 목초에서는 전형적인 내용이죠. 표준 공식과 의 취지, 법적 성질, 결정 절차에 관련된 거, 효력 같은 거 물어봤으니까 거기까지 적어주시고요. 물음 2번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구성과 권한, 그 다음에 운영, 이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지위, 구성, 권한, 운영,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음 3번에서 해당 판례의 쟁점들을 기술하면 되겠죠. 자, 물음 1번에서 표준 공식과 의 취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쵸? 공시기준일 1월 1일이죠. 조사 평가에서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적정 가격을 우리가 표준 공시가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해서 행정계획설, 행정규칙설, 행정행위설, 법규명령설, 법규명령 성질과는 고시설 대립하고 있는데 2007도 13845에서 비교 표준지, 표준 공시가에 대해서는 독립한 처분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결정 절차예요. 법정 절차 관련된 이런 문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출제가 안 됐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의 법정 절차, 그렇죠? 표준지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평가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공시가 결정한 다음에 그쵸 중앙부동산에 심의해가지고 공시 열람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관련된 규정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3조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토지가격 비준표는 3조 제8호에서 규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도 잘 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공시가의 효력 제9조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9조 보면은요. 표준 공시가는 토지시장의 지가를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핵심적인 그 판결 유지가 바로 2007도 20140 판결이 되겠습니다. 요 판례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별표 쳐놓으시고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공시법 쭉 조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건설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죠. 토지 이용 사항이나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에 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 지금 공시위원회죠.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해야 된다.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임대료,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평가액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 혹은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다시 조사평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적정가격이란 우리 이론에서 맨날 나오는 적정가격에 대한 개념이 법계에서도 여기서 나옵니다.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고 한편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가는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대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에 대한 효력을 갖는다 해서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본 거는 요게 이제 시험장에서 이런 게 막상 써보라 그러면은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자, 요런 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음 2번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요. 그쵸? 결국은 이제 공정하고 적정한 그 공시지가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러한 그 중앙부동산 공시위원회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공시가에 대해서는 시군구 부동산 공시위원회 그러니까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는 표준공시지가, 그 다음에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이런 거를 적정하게 결정공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입니다.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위원회 운영에 관련돼서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총괄한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임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15명 이하 구성한다. 그렇죠. 그래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은, 그래서 위원은 6명 이내의 공무원과 그 다음에 학식이 풍부한, 그렇죠. 위원들이 구성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하는데요. 위원 활동 해보니까 그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 보니까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 부동산관계법령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법령 개정 심의 관한 사항이고, 표준지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합니다. 표준지, 표준주택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시군구 부동산공시위원회에서는 그 개별공시가 결정, 그 다음에 이의신청 이런 것들, 개별주택 이런 내용들 보고 심의 의결한다, 이런 내용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음 3번에서 엉터리 공시지가죠. 그래서 결국은 표준지 공시의 적정성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는 해당 토지뿐 아니라 인근 유사 토지의 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 표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255페이지, 특히 그 가격의 적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데요. 그래서 표준 조사평가 기준을 통해서 표준지 평가에 대해서 거래사례비율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삼방시 이런 거를 전부 검토한 연유에 평가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결론 보면은 엉터리로 지금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256페이지 보면은 판결 요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건설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두 개 감정평가비내 토지의 적정가격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토지의 적정가격으로 결정 공시하였으나 감정평가사의 거래사나 평가사례 거래사비율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모두 공론화된 채 그 토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가격 및 임금표준지의 감정가격만을 참고가격으로 삼으면서 그러한 참고가격이 평가액 산정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설명 없이 평가 의견을 수상적으로만 기재한 사안에서 평가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알아볼 만큼 객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감정평가를 근거로 한 표준지 공시가 결정은 그 토지의 적정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위법하다, 이렇게 본 거죠. 2007도 20140. 지금 결국은 이제 3번 판결유지하고요. 4번 판결유지 257페이지. 3번 판결유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요 앞에 이걸 제가 목차화를 구성한 건데, 자, 표준지 공시가 결정 절차 및 그 효력과 기능 등을 비춰보면 표준지 공시가는 당해 토지뿐 아니라 인근 유사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데 전체적 표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특히 그 가격의 적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그래서 그 표준지 가격의 엄격성을 미리 목차를 뽑았잖아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체의 평가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감정평가서에는 평가 원인을 형광펜, 평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됨으로써 그 평가액의 당해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요 문장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요 문장을 그대로 복기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답안지를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